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주요 뉴스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민생회의 직접 여러분께 생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 오늘 비상경제 민생회의 생중계와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오후 2시부터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언론에 공개해서 진행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려운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좀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또 우리 이런 경제활동, 투자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과 촉진 그 방안들을 아마 장관들이 설명을 할 겁니다. 뭐 이거는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리허설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자연스럽게 쇼를 연출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해놨으니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것이고 이런 정부가 우리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점만 국민들께서 좀 공감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뭐 준비해서 뭐 연출하고 한 것은 아니니까 좀 미흡하더라도 잘 좀 해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한 가운데 국민 의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는 어떻게 하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과 그 점검을 하고 우리 모두 함께 논의하는 이런 회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이 고금리 이런 상황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그리고 또 이런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시부터 공정한 그 룰에 따라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정부가 시스템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금융실물 리스크에 대해서 정부가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 해서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과 경제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물가 관리를 통해서 실질 임금의 하락을 좀 방지하고
서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고금리에 따라서 가계와 기업 그리고 일부 금융 관련 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금융 지원책과 시장 안정화 대책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미래 먹거리 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의 수립과 그 실천에도 매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그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도체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 그리고 우리 정부의 행정 서비스를 격상시키고 또 우리 디지털 데이터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다양한 항공, 우주, 바이오 이런 첨단 부분에 대한 R&D 투자 계획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실제로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많은 기업인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고금리로 인해서 이런 투자와 경제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을 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공개로 쭉 해오던 이런 회의를 오늘은 언론에 공개해서 좀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거를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장관들께서 그동안 생각하고 준비한 이런 추진 전략들을 좀 잘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부총리께서 좀 정리도 해 주시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언론 보도를 잠시 보니까 제가 뭐 아주 우리 장관들을 골탕 먹일 질문을 막 던질 거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저도 국민과 함께 경청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행하시죠. 지금부터 회의는 경제수석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수석입니다. 그동안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10차례 진행됐던 비상경제 민생회의는 대통령 모두 발언을 제외하고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전 과정을 국민들께 생중계로 공개합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가 어떻게 지혜를 모아 대응하고 있는지를 국민들께 직접 보여드리고 또 국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회의는 총 5개의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대통령과 장장관께서는 자유롭게 현장 토론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경제부총리께서 최근 경제 상황과 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경제부총리입니다. 지금부터 최근 경제 상황과 경제 활성화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경기 둔화 우려도 커지는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기구들의 세계 성장, 교역, 하락세 전망에서 보듯이 상당 기간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특히 금년보다도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으로는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과다한 규제, 노동, 교육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하락하여 현재 2% 내외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복합 경제 위기 돌파와 우리 경제 재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등 내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수출 활성화가 핵심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은 과거 우리 경제의 고성장을 견인한 원동력이었으며 97년 외환위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의 코로나 위기까지 어려운 고비 때마다 위기 극복의 버팀목과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출 여건을 보면 지난해부터 이어진 높은 증가세가 금년 하반기 들어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글로벌 업황 둔화로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관련 기업들의 영업이익도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내년까지 전 세계 경기, 교육 둔화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황 사이클 하강 국면이 이어지면서 수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과거 위기 돌파의 원천이었던 수출 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총력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등 선도 주력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유지, 그리고 최근 수출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원전 방위 산업, 그리고 건설 인프라 등 해외 수주 산업, 한류 열풍으로 각광받고 있는 관광, 컨텐츠 산업, 신기술에 기반한 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 등 신성장 수출 동력 육성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부총리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발제 내용을 토대로 주력 산업, 그리고 해외 건설, 세 번째는 중기벤처, 그다음 네 번째는 관광 컨텐츠, 다섯 번째는 디지털 바이오 우주 등 5개 분야의 활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 분야입니다. 먼저 산업부 장관님, 우리 주력 산업이 업종별로 어떤 상황인지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산업부 장관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 여건은 상당히 투자와 수출에 모두 좋지 않습니다. 금리가 높고 환율이 높고 또 물가도 높습니다. 이런 조건은 투자를 제약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침체로 우리 수출 시장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업이 직면한 수출과 투자의 환경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업종별로 살펴보면 업종별로 상당히 좋은 업종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업종도 있고 골고루 섞여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반도체나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은 글로벌 수요 감소와 또 물가 가격 하락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인 반면에 2차 전지나 자동차나 조선 같은 산업들은 글로벌 환경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투자 수출 환경을 개선하면서 업종별 맞춤형 전략을 저희가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반도체 산업이 최근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도 어려웠던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반도체 산업은 말 그대로 호황과 불황이 교차하는 그런 사이클 산업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강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 수출의 버팀목이고 또 상당히 중요한 핵심 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하강기에 상당한 투자를 통해서 호황기에 큰 성과를 거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하강기지만 우리한테는 도리어 기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민간 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약 340조 정도의 투자를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지원하고 반도체 관련 주요 해외 기업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해서 국내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예, 투자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자 할 때 이 자금 지원이나 또 투자와 관련돼서 실행하는데 여러 에러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면 곳곳에 그런 부처나 이런 데 찾아다니거나 또 하나 해서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처 원스톱 투자 지원 이 반을 가동해서
한 곳에서 그런 투자율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인력, 기술 개발 그리고 인프라 등의 재정 자금으로 총 1조 원을 지금 예산에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회에 적극적인 이해 협조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국가 기술에 대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개도 지금 대폭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이 나가 있습니다.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으로 입지가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입지 관련 규제가 심할 경우에는 반도체 투자가 적게 시행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투자가 지연되기 때문에 반도체 입지 관련 규제가 조속히 해결될 필요가 있고 이걸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입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토부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산자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산업의 투자를 늘리려면 또 적절한 그 부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통 하는 경우들처럼 지방 산업단지로 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지자체 간에 이 조정이 굉장히 좀 복잡해서 기업 개개별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국가산업단지 차원에서 적극 조성해서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지금 보면은 반도체 산업은 이제 이렇게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중기부 장관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 아시다시피 1,000개가 넘는 그런 중견기업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지원책 가지고 계시죠? 네, 그 반도체를 대기업만의 산업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 중소 중견기업 1,000개사가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천억 규모의 반도체 생태 펀드를 조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 시스템 반도체 강국의 달성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하면 설계를 지원하는 소규모의 팹리스 기업들을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팹리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원팀으로 그렇게 협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장관님이 계셨는데 혹시 대통령께서 좀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반도체 네.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반도체 산업은 공급망의 중심축이자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 자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 못지않게 다음에는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인 2차 전지 산업이 있는데요. 다행히도 아까 산업부 장관님 말씀처럼 전망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산업부 장관님께서 구체적으로 상황이 어떠신지 또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2차 전지는 지금 업황이 아주 좋습니다. 2차 전지는 사실 지금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최고의 기술력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 수주한 금액만 해도 한 560조 정도 지금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나왔는데요. 이 IRA법에 따라서 가장 수혜가 예상된 업종이 배터리 업종입니다.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이 우리 기업들의 배터리를 받기 위해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이 업황은 호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아주 크게 키워나갈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2차 전지가 호황을 이루고 있다 하는 현상, 그 전망은 좋은데 문제는 2차 전지를 만드는 이 핵심 광물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니켈, 리튬, 망간 등을 어떻게 원활히 조달하느냐가 바로 2차 전지의 원활한 또 생산과 직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핵심 광물들을 지금은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우리가 의존해서 광물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만약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2차 전지 생산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다변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러한 핵심 광물을 하는 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장치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공급망을 우리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국내 제도 정비 등을 위해서 공급망 지금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본법을 지금 현재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신설해서 제대로 핵심 광물들을 조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 뭐 캐나다,
호주, 또 인도네시아 그 정상들을 만날 때도 이 핵심 광물에 대한 그 공급망에 대한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생산한 광물을 우리가 사오는 경우도 있지만 광산 자체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적시에 그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이런 그 다양한 그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그 공급망 광물별로 이런 산지 이런 것들을 지도로 전부 잘 준비를 해가지고 현재 거래 상황이라든가 생산 상황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산업부가 좀 중심이 돼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많이 좀 말씀하시죠. 네. 예,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광물은 사실 첨단 산업의 목걸이 씨앗입니다. 핵심 광물이 없이는 첨단 산업이라는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로서도 캐나다나 호주나 인도나 이런 광물 자원 부국과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자원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내 기업들의 그 소재 부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부장 정책을 통해서 강력하게 지금 그 수입 대체나 국산 개발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들 이어서 보면 2차 전지는 저희가 앞으로 크게 키워나가야 될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소재나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하면서 또 전고체 같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담은 2차 전지 산업 그 혁신 전략을 저희가 11월 중에 발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공급망 기본법 등 이 법 체계 마련과 관련해서 이번에 국감 등을 통해서도 보면은 여야 의원님들 할 것 없이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전향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때 이 법 체계 만드는데 주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외교부 장관은 안 나오셨지만 공급망 안정화에 또 중요한 것이 다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산자부에서 이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전략과 이런 아주 디테일한 이런 상황들도 다 좀 점검을 상시 좀 해주시고 다른 부처와 기업들하고도 이런 점들을 좀 공유해 주기 바랍니다. 네, 외교부하고 경제부처하고 또 같이 협력을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좀 고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산업에서 조선 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 산업은 다행히도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뭐 금융이라든지 인력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수주 호황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 장관님 그리고 또 금융위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고용부 장관님 하시죠. 예, 고용부 장관입니다. 지금 조선업의 인력난이 심각한데 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그 산업으로 가게 하거나 그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일감이 있을 때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의 고용 인력이 특별 연장 근로를 저희가 180일로 확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숙련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선업 희망공제 등 정부의 지원 사업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외국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인력난이 심각한 조선업에 대해서는 고용 허가 발급 시 최우선적으로 인력이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위원장입니다. 조선 수주가 원활하게 되려면 금융 쪽에서도 이제 RG 발급에 대해서 이게 차질 없이 지원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대형 조선사 이제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이제 금년 말까지 추가로 해서 각각 25억 불씩 RG 발급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중소조선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RG 발급 때문에 수주가 어렵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 써서 대처하겠습니다.
조선산업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조선산업이 사실 작년 이후에 저희가 수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저희가 일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히 저희가 확보한 일감은 주로 친환경 선박, 그다음에 아주 고기술의 선박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조선산업은 반도체를 능가하는 앞으로 또 다른 그런 캐시카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계속 저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선산업의 생태계 경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자재업체라든지 중소조선사의 경쟁력도 같이 강화하는 그런 전략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기를 위해서 우리가 거의 앞두고 있는 친환경 선박의 국산 기자재 탑재율을 저희가 한 60 내지 80% 수준에서 앞으로 90% 수준으로 아주 크게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시간 관계상 더 이 부분은 여기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만은 고용부, 금융위, 그다음 산업부 이 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대표 주력 산업인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조선 산업을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최근 새롭게 수출 주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원전과 방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 산업부 장관님, 최근 원전 수출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아시다시피 지난 8월 달에 제가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을 수주했고 약 1조 규모의 일감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이 수주는 2009년에 저희가 UAE에 처음 원전을 수출했던 이후 13년 만에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는 한국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희 나라의 수출 역량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원전 산업이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새로운 일감과 또 앞으로의 원전 수출 확대 노력을 통해서 원전 기자재 업체뿐만 아니라 원전 산업 전반에 경쟁력이 회복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담 가셨을 때 많은 정상들이 이제 원전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 사실은 현장에서 뛰고 계신 우리 한수원 사장님 모셨거든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현장 상황에 대해서 생생하게 좀 증언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입니다. 저는 취임 후에 이집트, 체코, 폴란드 등에 방문해서 우리 원자력 발전 수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께서 나토에서 이렇게 다른 정상들로부터 질문을 받으신 대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원전 수출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아주 저희는 지금 현재 빠른 시일 내에 유럽에서의 최초로 원전 수출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원자력 발전소 수출은 발주 국가가 다양한 산업, 건설, IT 등 패키지 협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지원을 해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한수 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전은 개별 사업자 간의 사업보다이 아니라 사실은 국가 간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상대 국가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협력 의제에 대해서 저희가 패키지 형태로 저희가 협력 세트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해서 저희가 맞춤형 협력 패키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수출을 꾸준히 저희가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원전 산업 생태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원전 산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고 기자재업체에 대한 일감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실력이 늘어나도록 제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원전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속에서 계속 시장이 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원전 산업을 하나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또 아주 수출 산업에 아주 중요한 저희가 이 산업으로 저희가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원전 산업이야말로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그리고 장관님은 또 강요들 간의 어떤 회담 그리고 다른 부처와 협업 그리고 또 한수원 사장님의 현장 그래서 우리가 팀 코리아로서 같이 힘을 모아 나가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원전과 함께 방위 산업도 최근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국방부 장관님 방산 수출 상황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평가를 해보면은 올해 방산 수출은
연평균 대비 4배가 증가한 130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이를 경제 파급 효과 분석 모델에 적용을 해보면 약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38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방산업체들은 생산 라인을 풀로 가동을 시키고 있고 또 일부 업체들은 라인을 증설하는까지 검토할 정도로 활력이 넘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보실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 수출 전망이 매우 밝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다른 나라 또 다른 산업 부분으로 이렇게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회성 방산 수출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어떤 구매력을 이제 증진을 시켜서 다른 나라로까지 이렇게 확산시키는 문제.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방산 수출이라는 게 국가 간의 어떤 신뢰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산 수출이 이루어지는 그 바탕에 그 기저에 깔린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산업 부분, 뭐 반도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폭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철저하게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안보실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지금 국방부는 이 수출 품목과 관련해서 장비 운용 노하우하고 그다음에 교육 훈련, 아울러 후속 군수 지원까지 포함한 패키지로 구매기에 제공함으로써 어떤 K 방산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 방위 산업이 국가 전략 산업이면서 아울러 먹거리 산업이 되도록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대통령께서 뭐 말씀이신가요? 네. 아까 그 원전하고 방산 이게 전부 국가 안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그 사태 때문에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러시아산 LNG가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고 또 유가와 이 LNG 가격의 상승 때문에 지금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확고하다는 것을 나토 정상회의 때 제가 아주 체감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우리 그 APR 1400 이 노형을 책자로 들고 가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이거는 결국 국가 대 국가의 그 거래이기 때문에 한수원과 또 정부가 함께 나서서 이 수출을 추진하면서 이게 또 방산이라든가 또 원전의 그 운영 노하우까지 전부 하나의 그 패키지로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면 폴란드, 체코 또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원전하고 방산이 이렇게 한 세트로 가면서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고 나면은 그 원전 운영 매니지먼트 하는 것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정밀한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 국가들의 이런 그 소위 안보 산업에 대한 투자 그 의욕이 크고 또 산유국들은 유가 상승으로 많은 그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참에 또 원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원전이라는 게 그만큼 에너지 안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중동 지역과 유럽 지역에 원전과 방산 그 패키지 수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거는 정부 모든 부처가 산업부,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합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았지만 외교부라든가 또는 법무부에서도 관련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 제도에 대한 검토 지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국방부 장관님하고 안보실장께서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 및 점검회에 참석하신 것 자체가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생소하다고 할까 그렇습니다만 또 저희 경제부처 분들은 다들 아마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부처 명칭도 국방과 산업이 결합된 국방부에서 국방산업부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오늘 이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 및 점검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관련한 사회 서비스 산업부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국방은 방위 산업부가 돼야 되고 이렇게 모든 부처가 국토교통부도 건설 산업부가 인프라 건설 산업부가 돼야 하고 그래서 전부 이런 국가 전략 산업을 하여튼 지원하고 촉진시킨다고 하는 이런 산업과 수출에 매진하는 이런 부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여튼 두 분 참석해 주셔서 든든합니다. 자, 그럼 이제 주력 산업에 대한 논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고유가로 제2의 중동붐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해외 건설 분야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자, 주무장관이신 국토부 장관님 어떠한 전략과 또 포부를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최근 국제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돈은 석유 자원국으로 몰리고 있고 또 그 지역에서는 건설에 대한 수요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을 우리는 기회로 삼아서 적극 해외 건설에 진출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연간 수주 500억 불 그리고 세계 4위 건설 강국을 목표로 저희들이 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개별 기업들끼리 과당 경쟁하던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민간 기업들과 정부가 함께 한 팀으로 수주전을 펼치겠습니다. 그를 위한 이 첫 출정으로 11월 초 4일부터 9일까지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장이 되어서 한 30여 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과 함께 또 벤처기업들과 함께 사우디로 해외 수주 출장을 다녀오겠습니다. 사우디에는 5천억 불 이상의 규모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 네옴 신도시 건설 등 큰 프로젝트들이 이제 막 발주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바탕을 잘 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은 굉장히 저희한테 좋지 않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또 글로벌 인프라 투자와 또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또 좋은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국토부 건설 정책국장이 나와 계신데요. 그 두 개의 어떤 관계, 이 부분의 함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괜찮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김상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건설 수주액과 유가는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얼마나 많은 연관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관계수가 있는데요. 0.84로서 상당히 높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인프라스트럭처 발주도 높아지고 타당성이 좀 떨어지던 가스전, 유전도 개발이 활성화됩니다. 저희가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조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지금 유가가 오를 때가 해외로 나갈 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국토교통 잠깐 0.84면은 1이면은 사실 100% 그렇죠. 그 상관관계가 거의 100%라는 얘기인데 이게 꼭 산유국에만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글로벌 이런 유가와 인프라 소위 시장의 관계를 지수로서 표현한 겁니까?
우선 이 유가랑 전체 그 건설 수주랑 그걸 잡은 건데 개수 자체는 근데 지금 석유가 많은 나라뿐만 아니라 가스는 물론이고 아까 인도네시아처럼 니켈이 많은 나라 자원 부국들이 우선은 요새 붐이고요.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전후 재건 사업이 있는 나라들도 큰 그런 이 건설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건설국장께서 지금 그 상관 관계를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리 그렇게 인천 앞바다에 물이 들어와도 곱보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전략이 필요한데요. 아까 우리 한수원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요즘은 가서 건설공사만 따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패키지로 수주 경쟁을 붙입니다. 근데 한국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원전, 방산, 거기에다가 IT, 기타 등등 전 세계가 한국의 것을 부러워하는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패키지로 제시하면 수주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기업과 정부, 우리 여러 산업 분야가 한 팀이 되어서 우리 총력전을 펼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보면 그 개별 그 해외 건설사들이 가서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저가 수주도 있었고요. 우리끼리 너무 지나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져서 지금 대금을 못 받고 돈을 띄인 데들도 몇 개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단순 수주를 중국이나 인도 등 이런 저임금 국가들하고 경쟁할 게 아니고 설계라든지 기획 또는 PM이라고 프로젝트 관리 이런 부분들 부가가치가 높은 데를 집중 공략해서 수익성을 저희가 올릴 때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려면 단순히 공사만 따는 게 아니라 금융 지원 내지는 투자도 같이 들어오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부총리님께서 이 해외 건설에 대한 이 패키지 금융 지원과 투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또 막상 과거에는 우리 중동 근로자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왔는데 요새는 인력은 다른 나라 인력을 현지에서 쓰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 52시간 노동이 해외 건설에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 나라는 노동 시간이 다른데 우리나라만 일찍 퇴근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업 진행이라든지 수주 경쟁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큰 이 근로자들의 그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현지 사정에 맞게 좀 알아서 하게끔 좀 자유를 주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해줘야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우리 두 부처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합니다. 고용부 장관님께서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근로자들의 건강권 이런 거를 좀 보장하는 범위에서 좀 제대로 사업할 수 있게 한번 좀 우선 금융 지원 먼저 좀. 국토부 장관께서 제 눈을 보면서 절절하게 돈 달라고 그랬습니다. 수주 잘해올 테니까 금융 지원해달라고 그랬는데, 예, 저도 현장에서 그 말씀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요즘은 수주 경쟁력이 곧 금융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제대로 경쟁력 있는 자금으로 패키지를 가져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수주 경쟁력이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오일만이 이 좋은 우리가 이 기술을 가지고 해외에서 수주를 해와야 되는데 이게 우리 금융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이 수주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중심이 돼서 그런 안정적인 그 경쟁력 있는 금융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도국에는 또 우리 개발협력기금 우리 EDCF를 활용해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함으로써 그들의 복합 개발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뒷받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민간의 인프라 금융투자 촉진하는 데는 또 곳곳에 관련 이 규정이나 국내 규제들 등등 걸림돌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대대적으로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드릴 테니까 많이 좀 제대로 수주해 오십시오. 그래서 경제 좀 살려주십시오. 금융은 됐고 이제 노동이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 우리 건설업체들이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현지와의 협업이라든가 기후에 유연한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시간제의 예외로서 그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특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재 90일에서 181로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셨지만 노동자들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보호 조치가 꼼꼼히 챙겨지도록 할 거고요. 우리 장관님께서도 노동자들 권익이 침해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히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저희들이 유념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분야는 이렇게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데 반면에 국내 건설 산업과 부동산 시장은 조금 이제 추위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수요자들까지도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 해외 건설을 우리 안방에서도 전체 분위기를 좀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과 건설 산업을 책임진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도 이 자리에서 몇 가지를 저희들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11월 중에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 해지를 하겠습니다. 많은 지역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중도금 대출 상한이 그동안 9억이었는데요. 그동안 이 집값이 오른 거에 비해서 너무 낮습니다. 12억 원으로 상향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집을 이 청약이 당첨됐는데도 옛날 집을 팔아야 되는 의무 기간이 6개월로 너무 작습니다. 요새 거래도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한 2년 정도로 유예를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특히 실수요 중심으로 그리고 이미 이 이사를 간다든지 이미 당첨이 됐다든지 해서 이걸 이동해 가야 되는 이런 수요가 거래 단절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는데 이 부분은 역시 우리 금융위원회의 전적인 협조 없이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당국과 저희들이 적극적인 공조를 필요로 하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융위원장입니다. 최근에 그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대해서 우려도 많고 정말 저는 이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국토부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지금 국토부에서 규제 완화해 주신 거와 맞춰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사실 이제 규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금리도 오르고 여러 가지 정책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일단 금융 사이드에서 요번에 이제 과감하게 하나 풀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 무주택자나 일주택자 분에 대해서는 그 투기 지역이라 하더라도 LTV를 50%까지 허용을 하고 또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 완화할 건 하고 그 다음에 좀 정책적으로 또 그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원할 거는 같이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그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좀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국토부 장관님이 여기서 뭐 굉장한 성과를 지금 올리시는데 굉장히 센 처방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경제 활성화에 국토부의 몫이 굉장히 더 커진 거니까 단단히 부탁드립니다. 그 해외 수주도 잘 부탁드리고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논의 주제였던 해외 건설 분야를 이 정도로 하고요. 세 번째 주제는 중소 벤처 분야로 논의하겠습니다. 자, 중기부 장관님, 그 중소 벤처 기업은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그 3년 동안 코로나를 관통하면서 전 세계는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가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 급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고 그 기술과 관련된 신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디지털 관련한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이 많습니다. 매출 1,000억 이상의 벤처 1,000억 기업들 같은 경우 고용을 창출하는 그 비율이 삼성그룹 다음으로 큽니다. 따라서 이 디지털 경제에 맞는 벤처 스타트업들을 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 생중계로 지켜보셨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사실상 사회를 봤고요. 각 부처 장관들이 돌아가면서 부처의 현안들과 관련한 이야기를 국민들께 보고하는 그런 형식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생중계한 이유, 국민들이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걱정과 우려가 많은데 그러한 걱정과 우려
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다. 특히 투자 촉진과 관련해서 각 부처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거기에 걸맞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비상경제민생회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80분 일정, 1시간 20분 일정으로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략 50분 가깝게 여러분께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